33장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이제 네흘류도프로 돌아오는데요. 네흘류도프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하루에 말하자면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허문셈이 이제 돼버렸는데,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일이 이제 상기가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그를 현실로 다시 불러들이는 하나의 장치 같은 것이 그 이른바 내연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유부녀 미씨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정식 이름이 나오네요. 마리아 바실리예브나. 마리아 바실리예브나. 저쪽도 마리아고, 꼬르차기나 공장영애도 마리아고, 이쪽도 마리아고. 그냥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해라.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네흘류도프는 까투샤를 다시 봤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이 여러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도 아니게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딴 생각이 뭐냐면, 카투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결혼한다. 이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토지개혁과 관련된 건데, 이제 첫 스텝인 거죠. 첫 단계로서 집을 정리를 하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 하녀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처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누가 들어주냐면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인가요? 그 한여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 집사. 그 사람이 이제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카투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그 여집사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의 어떤 경험이 우러나는 그거죠. 여사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왜 도련님 잘못이죠? 저도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도련님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네흘류도프가 여사 쭉 얘기를 하니까, 내 죄다. 그래서 내가 속죄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한여장이, 여집사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가 이제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이제 태도라고 할 것이고, 이미 이제 그 길로 가가지고 그 삶 속에 젖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그 삶에 대한 일종의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이 뭐라고 나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되게 단순소박하게 잘 짚고 있고요. 34장에 이제 법정에 나섭니다. 오늘도 배심원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네흘류도프의 일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장치 중 하나가 법정에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네흘류도프와 카투샤 마슬로바 이야기의 큰 흐름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무슨 절도 사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걸로는 중년 혹은 노년 아저씨가 이제 젊은 애를 절도 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자기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모르는 거예요. 커졌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재판을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도 안 나는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귀찮을 줄 알았으면 나도 신고 안 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19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민중이죠. 평민, 우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보다는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네흘류도프의 배심원으로서의 일상,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더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는, 톨스토이의 민화 중에 불은 초장에 꺼야 된다라는 민화가 있거든요. 제목이 딱 이렇진 않고 빨리 잡지 않으면 이제 확 번진다는데, 거기서 이제 옆집 사는 A하고 B가 막 싸우거든요. 싸우고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입안의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빼치카 침대에 이렇게 누워갖고 있는 정말 전설같이 늙으신 그런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런 충고를 해요. 너는 내가 여기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네가 가브릴라를 용서해라. 그럼 가브릴라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 지금 봐라. 그 소장 내고 불려다니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씨 뿌릴 때도 놓치고 뭐 모내기 할 때도 놓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어쩌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민화 작가로서의 톨스토이가 여기서 보일 정도로, 한편으로는 어떤 묘사의 어떤 밀도라든가 그런 건 조금 떨어진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마슬로바를 이제 그 면회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따로 만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미결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또 백이 이른바 이제 필요한데요. 그 백을 또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면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녀가 너한테 뭐길래 너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녀는 과거에 나와 이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등등등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즘 같으면은 좀처럼 용납되지 않을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네흘류도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6장 가면은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면회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또 위치를 옮겼거든요. 미결수들이 있는 곳에서 또 딴 데로 옮겨가지고 오늘 면회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감각이 지금하고는 되게 다르다. 거리 감각, 그러니까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한 10km를 간다 해도 요즘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양재 정도니까 길이 아무리 막혀도 한두 시간이면 갈 건데 도보로 이동하거나 마차로 가거나 이러니까는 굉장히 뭐 하루 만에 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못 만났고 오늘은 포기, 못 만났고 집에 와가지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무감각 상태로 빠져들었던 이 네흘류도프의 도덕감이 카츄샤 마슬로바를 만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일기 쓰기인 거예요. 2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장인데 37장은 다시 누구에게로 온다? 마슬로바에게로 옵니다. 마슬로바로 와서 그녀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마슬로바가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되게 어릴 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땐가요? 우리는 단편성고사 이런 거 쳤던 것 같거든요. 그거 치고 나선가 치기 전인가 아무튼 이제 그 부활을 읽고 되게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활이 툴소의 저의 첫 장편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읽은 장편은 부활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부활을 다시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일 기억에 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자, 마슬로바가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징역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을 해요. 이런저런 일, 어릴 때 있었던 일이며 소녀 시절, 처녀 시절 일을 이제 회상하고, 그러면서도 이 첫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처녀 일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 이제 그 네흘류도프와의 첫사랑인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가까운 과거만 회상이 되고 오히려 그 여지주 집에서 지냈던 황금시대는 회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 추억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흔들리지 않게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다. 요 번역본의 228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카츄샤 마슬로바가 네흘류도프를 알아보지 못한 게 저는 되게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다른 이제 삶을 살아왔고 그거를 회상을 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방어적으로 있잖아요. 기억 속에 아주 그냥 봉환 창고 같은 데다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납골당 같은 데다. 그리고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이제 절대 열리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빻아가지고 유해처럼 넣어가지고 진짜 딱 봉인해버린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못 알아봤다. 그리고 특히 전장에서 전쟁터 나갔었잖아요. 그러고서 고모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이제 기차 타고 페테르부르크로 가버렸는데 그날을 이제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죠. 어제 남자친구라고 해야겠죠. 남자친구가 들르지 않는다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고 뭐 슬프기도 했을 거고 서운하기도 했을 거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뭔가 무슨 일이 있겠지. 그걸 또 확인하고 싶기도 했을 거고 해가지고 기차가 그 전쟁터에서 여기 시골을 지나서 이제 페테르부르크로 가면 그 정차역 있잖아요. 그 시골역. 거기까지 이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혼자 나가지 않고요. 밑에 하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투샤 마슬로바가 이 집에서 진짜 그 명실상부한 하녀라기보다는 정말로 양녀에 가까운 하녀였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고요. 자, 이때 이미
마슬로바는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근데 밤 12시라고 했잖아요. 어둡죠. 춥죠. 비바람이 몰아치죠. 게다가 계절이 가을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가을은 우리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혹한인 거예요. 좋지 않은 악천후에 이제 딱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살뿐 늦었는데 기차가 정차하는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차가 출발하기 딱 직전에 이제 도착을 했고 이렇게 경적이 울리면서 기차가 떠나는데 저기 진짜 내 남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돼서 다가가서 막 기차 문을 두드리고 그 순간에 네흐류도프가 그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은 소설의 많은 부분이 네흐류도프의 시각으로 쓰여졌듯이 이 부분은 또 뭐예요? 카츄샤의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차는 이제 떠나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카츄샤가 남겨진 거잖아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정말 눈보라가 치는 겨울의 들판에 기차역에 혼자 남겨진 건데 그때 이제 그 카츄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이는 밝은 1등 칸의 비로드, 그러니까 벨벳이에요. 벨벳 안락의자에 앉아 농담을 하며 친구와 술잔을 나누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어둠 속 진창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서서 울고 있다니. 번역 좀 바꾸면 좋겠어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울고 서 있다니 뭐 이래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열받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진짜 콱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이런 생각까지 당연히 하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그 무서운 밤 이후에 그녀는 신도 선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녀 자신도 신을 믿었고 세상 사람들 또한 신을 믿고 있다고 여겼으나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세상 사람 누구도 선 따위는 믿지 않으며 신이나 교율에 대한 말들은 단지 남을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했던 또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는 그렇게 믿었는데 네흐류도프가 자기를 농락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였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모두 그보다 못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제 자기를 농락하고 배반하고 기만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이 카츄샤 마슬로바를 처음으로 매매했던, 그러니까 성매매의 첫 상대였던 그 작가를 생각을 하는데, 노 작가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입으로는 시라든지 미라든지 막 이런 거를 떠들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얼마나 이제 기만적이었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에이구. 이거 보면 이제 미투 이런 거 막 생각나죠. 그죠? 겉으로는 막 되게 막 이렇게. 각 분야에서 남자들 뭐 정치인으로서 작가로서 뭐 교수로서 법조인으로서 뭐 회사원으로서 다 이렇게 보면은 중견에 이런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뒤로는 이제 이렇게 더러운 짓 하고 있는 게 이제 밝혀지고 이러면은 어떤 인간의 다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카츄샤 마슬로바는 정말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고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녀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요. 다음 날 되니까 지금 요 얘기가 나온 게 37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읽어드린 부분은 232쪽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자, 38장은 이제 감옥이니까요. 근데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점호를 하고요. 감옥 생활을 생생하게 이제 묘사를 해준다. 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톨스토이가 감옥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작가들은 연구하고 또 달라가지고 소설 이 창작은 진짜 몸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생생하지만 생생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 이제 전례를 드린다 하는데 이 성직자들이 와가지고 미사를 진행을 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입니다. 이 러시아 정교는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로부터 이제 받아들여가지고요. 저 밑에서 이스탄불 그쪽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하는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제 기독교의 자장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종교 국가여서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도 이런 종교 행사 같은 걸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그 네흐류도프하고 카츄샤의 전체 줄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볼 때는 작가가 워낙에 이제 종교적이고 종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도스토옙스키는 종교 의식에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
교회를 잘 안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이게 진짜 우리로 치면은 저 강남, 서초, 송파 요런 식의 딱 그 중산 혹은 중상층인 거잖아요. 물론 그 이상이죠. 사실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따질 거를 다 따지는 거잖아요. 백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의식에 자기가 관심이 많고 좋든 싫든 좋든 알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길게 묘사를 하고 40장에 그게 이제 계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장인데요. 41장은 이제 뭐냐면 네을류도프가 다음날 같은 시각에 이제 아침 일찍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참들 다들 일찍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4월 4일 날 제가 그거 할 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판사, 재판소, 재판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한 게 선생님들 그러니까 재판관 분들 출근 시각이 6시 몇 분, 7시 몇 분, 8시에 모든 재판관이 다 출석이 아니지. 출근 완료 이러는 거 보고 역시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 갈 때라고는 참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찍 가요. 여기도 이제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야 농사도 짓죠. 이 네글리도프의 꿈이 농부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젊은 어리진 않지만 어린 정도로 젊진 않지만 젊은 이제 그 30대 공작의 눈으로 교도소의 풍경을 이제 한번 쭉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아요. 그 정도면 사람 살만한 것이죠.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일을 뭘 잘해가지고 좀 상 주려고 이렇게 불러놓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다 범법자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누명을 썼다 하는 거는 사법 제도의 문제인 거지. 일단 이제 유죄 혹은 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와 있거나 하면 어쨌건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잠시 이렇게 있게끔 머물게 하는 장소인데 그거를 감안하면 아주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흘류도프는 원체 이제 뿌시럽게 자라놓으니까는 이런 데서 이러면서 이런 데서 내가 까쭈샤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다니 뭔 얘기를 할 건데 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소중한 거지 이제 남들이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일단 네흘류도프는 맞박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공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다 뭘 뿌립니까? 돈을 뿌리죠. 뇌물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현금으로 막 뇌물이 막 엄청 많이 오가는데 43장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뭡니까? 네흘류도프와 카투샤가 면회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3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요 43장에서 마슬로바하고 네흘류도프가 면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이제 면회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8년 만에 재회하는 것이라서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어쨌거나 과거가 현실로 나오는 거죠. 네. 뭐 이런 건 굉장히 소설적이고 뭔가 소설가로서도 뭔가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드는 장면인데요. 과거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한 10년 전에? 애를 만들었나? 그럼 갑자기 애가 10년 뒤에 나타나나요? 혹은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였나? 혹은 제대로 죽이지 못했나? 그래서 죽인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나타나나요? 그 지금 그 하이퍼 나이프인지 사이버 나이프인지 아무튼 그 설경구랑 박은빈 나오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뭐 스릴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애를 낳았는데 10년, 20년 뒤에 애가 자라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요는 불가능할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가 애 낳은 걸 모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아팠다거나 예컨대 뭐 사고 때문에 나왔다든가.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임신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 순간 머리를 박아가지고요. 맞았어요. 축구공인가 맞아가지고 자기가 애 낳은 사실을 모르는 그런 여자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둘이 이제 만나요. 만났는데, 이런 곳에서 면회를 해야 되다니, 이제 그 네흘류도프는 굉장히 막 불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면회 왔다. 마슬로바 나와라 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슬로바는요, 기본값이요. 플러팅이에요. 요즘식으로. 기본값이 플러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쁜 얼굴에 약간 사팔뜨기인 그 눈이 약간 사팔뜨기고 얼굴이 뽀얗고 좀 자그마한 요렇게 아담하고 되게 섹시한 농염한 그런 이제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살랑살랑 제가 하니까 저는 살랑되지 않는데 아무튼 살랑살랑 거리면서 나오고 기본 플러팅이 기본값이라서 약간 이제 배시시 웃으면서 저를 면회하러 오셨어요? 라고 이제 누구세요? 하고 이제 오는데요. 뭐 딱 보니까 젊고 있어 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맞박에 이제 공작이라고 붙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귀족 남자가 와갖고 이제 자기를 면회한다니까는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네흘류도프는 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반말을 써야 될지 높임말을 써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한다면 이렇게 소하우체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러 뭐 왔습니다. 나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슬슬 카투샤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뭐지? 왜지? 이런 이제 의문에 이제 의구심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도저히 여기서는 면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네글류도프가 그 뭐야 이제 소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어디 딴 데 좀 자리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밀실 같은 그런 공간에서 둘이 이제 진짜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못 알아봤다고 말한 건 정말 거짓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글류도프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과거를 이제 이렇게 들추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은근히 롤리타 같다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왜 험버트랑 롤리타가 재회했을 때 험버트가 뭐라 말하는데 롤리타 딱 귀찮아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그 리처드 F 스킬러가 여러분 실러예요, 실러. 리처드 F 스킬러 부인으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옛날 얘기하고 막 하니까 싫은 거예요. 좀 약간 토 나올 것 같고 심지어 빨리 돈 주고 꺼지지 않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투샤 마슬로바는 네. 자, 카투샤 이제 마슬로바는 이거 뭔 소리지 이제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네글류도프가 과거 얘기를 하니까 속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과거는 과거고요. 다 지나버린 옛날 일인걸요. 260조. 그리고 이제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러면서 동시에 소중했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팠던 과거가 상기되니까 이제 더 막 짜증이 이렇게 날 거고요. 네, 너무나도 공감이 되게 잘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네, 그렇고요. 이제 네글류도프가 이제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글류도프한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얍삽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돈을 아끼지 말고 훌륭한 변호사나 대주세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은 얼마만 된다? 진짜 얼마면 돼요. 10루블이면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꺼내는 신용 비스름하게 이제 딱 몸짓을 하니까 카투샤가 여기서 꺼내지 말라고, 저기 부소장 저쪽으로 가면은 달라고, 안 그러면 빼앗기니까 그렇겠죠. 아무리 이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이런 식의 편법이나 불법이 이렇게 만연한다 할지라도, 자행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빤히 대놓고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는 그런 식의 이제 술수를 부립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제 네글류도프가 느끼는 게, 저 여자는 벌써 썩을 대로 썩었다. 저 여자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62쪽, 263쪽인데요. 카투샤, 나는 너에게 사죄하러 온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용서해 줄 것인지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군. 그러면서 이렇게 반말을 지금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원서를 안 봐가지고 자신 없는데, 이 박형규 선생님, 박형규, 김학수, 뭐 이철, 번역자 선생님들은 남존여비가 일상의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요. 원문을 들춰보면은 다 반말인데 여자는 높임말하고 있고 남자는 반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언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고요. 이제 찾아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네글류도프가 카투샤 위에 딱 서 있다는 느낌을 딱 주는 거죠. 나 지금 너한테 용서를 빌려왔어. 너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용서해 줄 거야, 말 거야? 근데 무슨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에 대해서 용서를 빌려온 사람이 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이제 황당하고, 어쩌면은 자기의 유격을 채우기 위해서 카투샤 와 관계를 맺었던 네글류도프보다, 그래도 유격은 정직하니까요. 그리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여기서 네글류도프가 보여주는 태도가 더 이기주의의 발광 상태, 광적인 이기주의 상태에 더 이제 가깝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44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면회를 갈 때 네글류도프는 카투샤가 자기를 보고 뉘우치고 있으며 그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분명히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다시 예전에 카투샤로 돌아와 주리라고 기대했다. 그거 완전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저도 정신 차리고 멀쩡한 사람이 될게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는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카투샤라는 여자는 이미 없어지고 단지 마슬로바라는 여자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에 더욱 놀랐고 두려웠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글류도프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요. 다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흐르도프의 심리를 이렇게 깨알같이 받아쓰는 톨스토이를 보면은 확실히 소설가로서의 톨스토이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들이 정말 얼마나 동상이몽이냐면 네흐르도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편으로 이제 이 카츄샤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톨스토이 입장에서 네흐르도프의 심리를 묘사하기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분신이니까요. 근데 마슬로바의 심리를 묘사하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톨스토이의 어떤 그런 소설가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일단 소설가라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걸 언어로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 깊이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톨스토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사실 문장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훈련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넓게 보고 깊이 보는 능력을 아무나 타고나는 게 아니라서, 자, 보면 이 카츄샤는요, 자기가 지금 억울해요. 지금 누명 썼는데요. 어쨌거나 징역수잖아요. 그건 되게 쪽팔려요. 하지만 자기가 매춘부라는 사실은 별로 쪽팔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매춘부라는 처지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었다. 하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 이 부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267쪽인데요. 인간이란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극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게 마련이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매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뭘 원하냐면 여자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최대의 행복을 느끼냐면 매력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제일 이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카츄샤 마슬로바 자기가 매력 있어요. 성적으로. 그럼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저 남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챙겨주고 그걸 만족시켜주고 나는 돈을 버니까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이 바닥에서 나는 에이스예요. 그 다음에 나는 책도 읽을 줄 알아요.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긍심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이제 직업이면 이게 보다 더 지속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이제 갖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뭡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일을 싫어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참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는 인생,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굳이 뭐하러 그렇게 불행하게 영위를 하냔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나 자신을 가끔씩 좀 설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항상 행복하고 항상 또 잘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이제 그 카츄샤 마슬로바는 워낙에 이제 성매매인 거잖아요. 매춘이니까 일 자체가 이제 워낙에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춘이 되게 특이한데 예를 들자면 도둑 같으면은 나 도둑질 되게 잘해. 안 들키고 잘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 같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박은빈 정세옥이죠. 정세옥 대사대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삥 뜯으려고 하는 간호사를 이렇게 죽이고 뭐라든가 나는 표 안 나게 잘해. 너 혼자 묻을 수 있겠어? 혼자 다 파갖고 또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야, 나 사람 이만큼 죽였다, 많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톨스토이의 통찰은 아주 잘 맞고, 이게 그 마슬로바한테 되게 잘 이제 해당되는 게, 잘 적용되는 게 그 과거를 옛날에요. 지주집에서 살던 그 과거를 잊어야만이 그녀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보다 더 이제 편안한 상태로 이 매춘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저열한 일이라고 느껴지면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이 이 소설도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와요. 이제는 남자들이 딱 꼴배기도 싫고 분화로드 운동하는 인민주의자들 이제 만나면서, 특히 이제 그런 여성들 만나면서 남자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톨스토이의 어떤 남성
현실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 없이 살기 힘들다는 그 전제가 여기 은연중에 느껴져요. 근데 사실 모든 여자들이 또 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또 그렇지 않듯이. 그래서 이제 카츄샤를 이른바 이제 부활시키게 되는데, 여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그녀가 매춘부로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 매춘업이죠. 이게 이제 적어도 밥벌이로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득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톨스토이는 이게 나쁘다는 쪽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도덕군자니까. 그리고 성매매가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불가피한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공창제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45장 갑니다. 45장을 이제 가서 다시 네흐류도프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자기 집이 이제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아, 이거를 지금 어떡하지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는 여기선 더 못 살겠다. 그래서 여관에 가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하녀가 되게 이제 그 충고를 잘하고, 어차피 어떻게 살든 간에 집은 필요하고 이제 하니까 그냥 이거는 두고서 차츰차츰 얘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구 같은 거 이런 물건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흐류도프는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흐류도프도 안 돼요, 지금 당장 할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아유, 그러죠, 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우유부단하게 이제 나가요. 이거는 뭐겠어요, 싫은 거예요. 자기도 집 팔기가 너무 싫고, 지금까지 솔직히 진짜 화장실 뒤처리하는 것만 빼면 옆에서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백작이니까. 이렇게 이제 편한 삶을 살다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면은 자기도 적응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우유부단하게 나가는데, 네흐류도프의 이런 태도도 굉장히 이제 사실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할 일은 뭐냐면은 변호사 빠나린을 만나는 겁니다. 변호사 빠나린을 만났는데요. 여기 그 또 제가 좀 항상 읽을 때마다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톨스토이의 남주들은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을 되게 또 많이 만나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그 남주들은요 거기도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만나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하지만 그 극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분량이 무슨 100명, 1000명하고 나누는 대화의 분량이 돼요. 밀도도 굉장히 높고 되게 웃긴데, 빠나린을 만났는데 빠나린이 너무 싫고 너무 속물적이고, 지는 근데 지금 뭡니까, 빠나린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처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진행을 해보면, 배심원이 잘못한 건 맞지만은 그거를 뒤집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원로원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그 유럽 소설 읽으면은 많이 나오는 원로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 사법부 시스템으로 보면은 대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나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수도로 가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또 막 인맥에 인맥을 동원을 해서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수를 면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편하게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부지사랍니다. 이름은 마슬레니코프네요. 마슬레니자. 네, 사육제 마슬레니코프 아저씨를 찾아가요. 부지사를 이제 만나는데요. 부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다 돈 써요. 여기는 뭐 고맙다고 돈 쓰고, 뭐 해달라고 돈 쓰고, 잘못했다고 돈 쓰고, 엄청 돈을 많이 쓰는데, 이 부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마슬로바와의 면회를 좀 편하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되게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딜 가나 항상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그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이렇게 혼자서 생각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걷는 장면이라든지, 끼릴로브처럼 방구석에 처박혀가고 혼자 이렇게 뒹구는 그런 장면들은 잘 없죠. 갔는데 마슬레니코프만 있지 않아요.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작가도 와 있고 또 변호사의 아내가 와 있고, 막 어딜 가나 사람이 넘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5장이고요. 46장은 다시 뭡니까, 마슬로바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